안녕하세요. 기울어진 미술관의 작가 이율입니다. 기울어진 미술관은 인간 사회에 작동하는 다양한 층위의 권력관계를 그림을 매개로 해서 풀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다룬 책입니다. 기울어진 판에서 소외되었던 사회적 을들에게 한 줄기 햇살을 선사한다는 느낌으로 쓴 책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사회적 을 중에서 장애인 그리고 동물, 어린이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안에서 살아야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미국에는 어글리법이 있었대요. 이 법은 장애를 지닌 사람의 공공장소를 이용을 금지한 법인데요. 어글리, 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장애라는 게 굉장히 추하고 보기 흉해서 눈앞에서 당장 치워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애인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어글리법에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외모가 아름답거나 장애를 극복해서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슈퍼 장애인은 사회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슈퍼 장애인이 바로 헬렌 켈러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인형을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선생님 손에다가 돌이라고 쓰는 소녀, 아니면 점자책을 무릎에 펴놓고 장미꽃을 이렇게 향기를 맡는 그런 아름다운 천사 같은 이미지, 그리고 시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를 둘 다 이겨낸 인간 승리의 표본, 이런 식으로 헬렌 켈러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대중들은 켈러가 시각장애, 청각장애로 이렇게 세상의 더러운 것을 접하지 못해서 순백의 영혼을 지녔을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헬렌 켈러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래는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튀어나온 왼쪽 눈을 없앤 뒤에 유리로 만든 의안을 끼웠고요. 그리고 항상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서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을 갖췄지만 불행히도 장애를 지닌 여성은 사회가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이미지였죠. 그렇게 이런 낭만적인 시선은 존 에버렛 밀레이의 눈먼 소녀 그림, 눈먼 소녀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두 소녀가 이제 자매로 보여요. 그죠? 자매로 보이는 소녀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소나기가 내렸나 봐요. 그래서 숄을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덮고 있는데, 머리 위에 덮고 있는데, 낡은 숄이지만 머리를 젖게 하지는, 젖지 않게 막아는 줬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먹구름이 하늘에 끼어 있는데 마침 쌍무지개가 떴나 봐요. 그래서 동생으로 보이는 소녀는 막 신기한 듯이 쌍무지개를 바라보는데 언니는 눈을 감고 있어요. 보지 않고. 그리고 옆에 있는 들꽃만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니가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눈먼 소녀의 목에 걸린 문구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Pity the blind, 눈먼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을 감은 소녀는 바로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눈먼 소녀는 사실 그 밀레이가 실제 자매를 만나서 그린 그림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장치를 마련했어요. 보시면 눈먼 소녀 옆에 이렇게 그 나비 같은 게 이렇게 앉아 있죠. 그러니까 이 나비가 어떤 거냐면 이 소녀는 굉장히 순백의 천사 같은 그런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다. 이런 은유래요. 그래서 이런 천사 같은 성품 때문에 아마도 저기 쌍무지개로 표현되는 그런 구원 같은 걸 가다할 수 있다.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그런 구원에 가닿기 전에 현생은 어떨까요? 보시면 소녀의 무릎에는 손풍금 같은 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 눈먼 소녀는 길거리에서 아마도 송풍금을 연주를 하고 적선을 받아서 아마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고단한 삶이잖아요. 그죠? 이런 고단한 삶이 당연히 소녀의 얼굴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밀레이는 소녀의 얼굴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윤기 나는 머리카락, 불그스름한 볼, 앵두처럼 붉은 입술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눈먼 소녀는 대중들에게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여진 거죠. 거의 뭐 헬런 켈러 이미지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밀레이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상도 받고 리버풀 아카데미에서 상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반대로요. 대중들은 또 정말 극단적으로 다른 외양을 가진 또 장애인은 또 이렇게 잘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프리크 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기괴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다른 외양을 가진 장애인들을 모아가지고 쇼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경거리로서 전시를 한 게 프리크 쇼죠. 프리크란 뜻 자체가 기괴한, 뭐 괴물 같은 뭐 이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시돼 가지고 이렇게 구경거리로 이제 전시가 됐는데 그때 대중들은 잘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충격과 공포를 기꺼이 즐겼기 때문이죠. 그 프리크쇼에 이렇게 희생됐던 대표적인 사람이 줄리아 파스트라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줄리아 파스트라나. 이 사람은 보시면 굉장히 얼굴이 다 털로 뒤덮여 있죠. 다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곰과 오랑우탕이랑 좀 비슷하다 해가지고 준 인간으로 프리크쇼에 전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고생을 해서 그런지 불과 2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정말 고생이 끝이 아니었어요. 몸이 방부 처리가 되어가지고 1972년까지 100년 이상 동안이나 이제 계속 프리크쇼에 동원했다고 하네요. 죽고 나서도요. 그래서 죽은 지 무려 153년이 지난 2013년에야 비로소 이렇게 땅에 묻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구한 삶이죠. 그죠? 이렇게 정상에서 많이 벗어났다는 이유로 사실 대중의 구경거리가 된 것은 16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예. 그 다모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마치 선물처럼 거래되곤 했던 안토니에타 곤살부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라비니아 폰타나의 안토니에타 곤살부스의 초상을 한번 보죠. 같이. 소녀가 지금 7살이에요. 7살이었는데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눈빛은 되게 또렷하지만 어떤가요? 외양이 굉장히 좀 털로 다 뒤덮여 있죠. 다모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거를 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보면 이 종이가 사실은 아빠인 안토니에타의 아빠인 돈 피에트로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만인 돈 피에트로는 자기가 이 돈 피에트로 아빠도 다모증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야만인으로 지금 지칭을 하고 있죠. 야만인 돈 피에트로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프랑스의 앙리 2세에게 보내졌다. 거기서 파르마 공작의 궁정에 전달됐다. 안토니에타와 나는 지금 소라냐 후작 부인인 이사벨라 팔라비치나의 궁정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돈 피에트로와 지금 딸인 안토니에타 곤살부스가 누구의 소유인지 얘기하는 일종의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바로 또 그 아빠인 돈 피에트로의 초상화거든요.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역시나 다모증을 앓고 있죠. 다 털로 뒤덮여 있는 모습인데 이 아빠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궁정의 괴물 인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는 비장애인이 네덜란드 여성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7명을 낳아요. 근데 그 7명 중에 4명이 똑같이
다모증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4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안토니에타였어요. 그래서 안토니에타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 거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거래되면서 이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에타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건 바로 궁정의 괴물 인형이었기 때문이죠. 자, 어글리법은 이제 없어요. 그죠?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21세기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왜 공공장소에서 장애인과 마주치는 일이 이렇게 드물까요? 언젠가 장애인들이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이유로 시위를 벌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비장애인 사람 대중들이 뭐라고 했나요? 기억하시나요? 저렇게 출근길에 저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냐? 이러니까 동정도 못 받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댓글도 달고 했던 것도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장애인이 있는 듯 없는 듯 살지 않고 마치 비장애인처럼 행동을 하면 대중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아, 선 넘었네 하고 나무라죠. 아마도 이런 댓글들, 선 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바로 어글리법과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 그린 시선은 헬렌 켈러의 이제 일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위인전은 사실 헬렌 켈러가 명문대를 졸업을 해가지고 학사모를 쓰는 데에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그런데 헬렌 켈러가 사실 그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은 좀 드뭅니다. 헬렌 켈러는 사회주의자이자 그리고 좀 여성 참정권 운동을 했던 거의 굉장히 열렬한 운동가로, 사회운동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투적 참정권론자입니다. 나는 참정권이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내게는 사회주의가 이상을 실현하는 운동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기사를 막 쓰는 사람들이 야, 헬렌 켈러는 정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니까 그냥 사회에 대해서 그런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그냥 헬렌 켈러의 명성을 이용해서 그냥 이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기사를 썼대요. 뭐 정말 특출난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찬양했던 언론이 또 장애인이란 이유만으로 헬렌 켈러를 무시한 발언인 셈이지요. 자, 그래서 헤릴린 루소라고 하는 그 내성마비 인권운동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장애인들이 정말 대단하세요. 식의 영웅주의, 고결한 사람 만들기, 역경을 극복한 승자로 모시기 같은 그런 왜곡된 렌즈를 통해 자기 위안을 얻음과 동시에 은연중에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따로 구분짓고 있다. 이는 친절하고 달콤한 말로 위장한 또 다른 형태의 편견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딴에는 비장애인들이 딴에는 좋은 뜻으로 쓴다는 장애우라는 말도 얼마나 부적절한 말입니까?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자신한테 뭐 친구를 대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우라는 말이 친구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친절을 가장 같다는 그런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혜와 연민의 시선이 깃들어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같은 동료 시민, 같은 사람 그런 뜻으로만도 되게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까지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불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한국에 아직까지 어글리법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동물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종차별주의를 넘어 동물 해방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느즈마키 인간종이 등장을 했죠. 그죠? 근데 등장하자마자 고도로 발달된 두뇌를 사용해서 정말 자기 인간 중심으로 정말 지구의 지배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종 중심으로 다 세계를 다 재단을 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다른 동물들을 착취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인간종 중심주의인데요. 인간종 중심주의가 얼마나 심했는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데카르트는 이렇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개를 판자에 뉘어가지고 네 발을 못으로 박아놓고요, 산채로 해부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물은 뭐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에 불과하고 그들이 지르는 비명은 톱니바퀴의 소음과 같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간종 중심주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데카르트의 믿음이 오류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죠? 근데 하지만 동물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는 과연 데카르트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얼마나 변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인간의 구경거리였어요. 동물원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있는 동물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하나 생각나시지 않나요? 우리가 장애인에서 프리크쇼에서 장애인들이 정말 구경거리로 전시됐었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아마도 정말 세상의 을들의 사정은 거진 다 비슷한가 봅니다. 자, 피에트로 롱기의 베네치아에서 열린 코뿔소 전시회라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코뿔소가 전시돼서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람도 얼굴이 좀 특이해요. 얼굴에 까만색 가면도 쓰고 있고 모자도 쓰고 까만색 옷도 입고 이런 모습인데 이 사람들의 그 복장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베네치아 카니발 기간에 저는 이 코뿔소가 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카니발 기간이었던 거죠. 자, 코뿔소는 근데 이 이름이 클라라인데요. 클라라가 왜 이렇게 이탈리아 베네치아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전시가 된 걸까요? 사실은 이 코뿔소 클라라는 고향이 인도의 아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후 한 달이 됐을 때 엄마가 자신의 눈앞에서 사냥꾼들한테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혼자가 된 클라라는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서 이제 팔려온 거죠. 유럽으로요. 아마도 네덜란드 사람들은 직감을 했나 봅니다. 얘는 정말 구경거리로 전시되면 돈 엄청 벌겠어 라고 이렇게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코뿔소의 뿔이 그 유럽 사람들의 전설의 동물이었던 유니콘을 연상시켰기 때문입니다. 유니콘의 뿔이 이렇게 그런 미신이 있었다고 해요. 유니콘의 뿔을 막 갈아서 이게 가루로 만들어서 먹으면 이게 뭐 어떤 독도 다 해독할 수 있고 젊음도 되찾을 수 있고 뭐 이런 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코뿔소 클라라는요. 그래서 장장 17년 동안 베네치아, 네덜란드 공화국, 신성 로마 제국, 스위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 프랑스, 양시칠리아 왕국, 보헤미아 왕국, 덴마크, 영국을 순회하면서 쭉 끌려다녔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구경거리로 전시가 되는데요. 근데 잘 보면 클라라의 뿔이 없어요. 그죠? 이 뿔이 어디로 갔을까? 저 남자 보이시나요? 남자가 클라라의 뿔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뿔이 제거됐는지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기록이 정확하게 남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귀족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 유니콘의 그 뿔로 만든 술잔을 가지고 싶어 했다. 그런 이제 기록을 토대로 해서 아마도 그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이렇게
인간의 시각적 쾌락을 위해서 끊임없이 구경거리로 전시된 야생동물, 그 반대편에는 가축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가축들은 또 인간의 미각의 쾌락을 위해서 또 정말 대규모로 도륙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피터르 아르천의 푸주간이라는 작품을, 되게 불편한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네, 껍질이 벗겨진 소머리, 또 산산이 다 분해된 돼지고기, 닭도 있고요, 생선도 있네요. 그죠? 주검의 모음이에요. 이제 음식 전문가라고 할 법한데 주검의 모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고한 동물들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무고한 동물들이 희생됐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순환을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했대요. 이런 음식 정물화가요. 그래서 17세기 암스테르담의 상점 달력에는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크나큰 즐거움으로 돼지나 송아지를 잡는 자여, 주의 날이 오면 그의 심판대 앞에 네가 어떻게 서 있을지를 생각하라. 이런 얘기까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너의 죽음을 생각하라. 근데 이런 뜻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도구로서도 사용된 게 바로 이 음식 정물화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적어도 동물이나 인간이나 할 거 없이 둘 다 정말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하나의 같은 생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인식은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공장신 축산산업이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때는 동물들의 죽음은 인간하고 정말 멀찍이 떨어뜨려 놨습니다. 공장신 축산산업은요, 그죠? 그래서 정말 고기라는 말 용어 자체가 이제 고기로서 우리는 동물들을 이렇게 그런 가축들을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요. 고기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뭐 소, 그리고 돼지, 닭 같은 그런 개별적인 삶을 지우고, 그리고 한때 살아있던 것들의 죽음을 좀 효과적으로 좀 감추는 말이 고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장식 축산산업 아래에서 우리의 모습, 우리가 동물들을 접하는 모습은 옛날 데카르트의 그런 시대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또 달라요. 요즘엔 또 인간이 인권이 있듯이 동물들에게도 동물권이 있다. 그래서 반성의 기미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동물권을 얘기할 때조차도 인간들은 굉장히 인간종 중심이라는 게 바로 함정입니다. 자, 그것은 침팬지 부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침팬지 부위는 어떤 침팬지였냐면 수어를 되게 잘하는 침팬지였어요. 왜냐하면 로저 파우츠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영장류의 그런 언어 습득을 연구하는 그런 과학자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침팬지 부위에게 수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친해진 거죠. 수어를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 실험이 다 끝나자 침팬지 부위는 안녕 하고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침팬지 부위는 그래서 약물 실험 대상으로 이렇게 가게 됐다고 합니다. 헤어진 거죠. 그래서 장장 13년이 흐릅니다. 흐르고 나서 한 방송사의 주선으로 해가지고 둘이 그 로저 파우츠랑 그 침팬지 부위가 만나게 돼요. 13년 만에. 그래서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로저 파우츠는 되게 죄책감에 막 시달리면서 막 미안해하며 자책을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침팬지 부위를 만납니다. 근데 부위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되게 반갑게 맞아주고요.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어를 다 안 잊어버린 거예요. 다 기억을 해가지고 다 의사소통도 되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방송사에 그대로 그냥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도 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책으로도 출판도 되고 해서 대중들의 반향이 엄청나게 끌어오른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어떻게 그런 애를, 그렇게 약물 실험 대상으로 할 수가 있냐. 당장 풀어줘라.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론에 힘입어서 침팬지 부인은, 약물 실험 대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비영리 동물 그런 쉼터? 거기서 옮겨져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가요? 뭐 되게 해피엔딩, 전형적인 해피엔딩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짐을 끄는 짐승들이라는 책을 쓴 수나우라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침팬지에 대한 끔찍한 취급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그가 수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만 주목하는 듯하다. 마치 그 능력이 그를 더욱 동정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말하자면 침팬지 자체보다는 인간적 특징을 가진 존재를 감금하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정말 수호를 하는 등 인간의 특징을 지닌 그런 동물이어야만 해방의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지독한 인간종 중심주의를 이제 수나우라 테일러는 통찰해낸 거죠. 예. 자, 그래서 정말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동물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말을 하는가가 아니다. 그들이 고통을 느낄 줄 아는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맞죠? 왜냐하면 비건 활동가 캐럴 애덤스의 말대로 정의라는 것은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장벽에 갇힌 취약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동물에 대한 그런 시선을 한번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